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계엄 선포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인데요.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 따윈 무시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건데요. 역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매번 중요한 계획을 미리 알았던 김건희 여사가 계엄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낼 것 같다는 건지 아니면 김 여사가 몰랐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통령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또 계엄 선포 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이 전 장관 진술로 확인됐는데 마치 절차를 지켰다는 듯 사후에 꾸미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 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이 기내 선반이라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기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탈 때는 화재 위험 때문에 승객이 직접 휴대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내에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선반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비행기 꼬리 쪽인 29번 좌석 근처입니다. 탑승객들은 처음 불이 났던 곳으로 짐을 넣어두는 머리 위 선반을 지목합니다.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수티 쪽에서 막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서 제 생각에는 한 30, 34, 35 ABC 쪽이었어요. 기내 상부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거나 선반 속 승객들 짐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 중 하나가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충격과 과열이 가해지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탁 수화물로 붙이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게 돼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승객 한 명당 100와트시 이하는 5개, 160와트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에 넣을 게 아니라 승객이 직접 휴대하라고 안내해야 하지만 항공사 권장사항에 불과한 데다 잘 모르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그냥 기내랑 위탁에 나눠져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따로 뭐 암페어에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지난해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도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는 최근 2년간 매년 5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시 충격 방지 포장 여부를 점검하거나 탑승객이 반드시 몸에 지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짐과 짐 사이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날카롭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드한 딱딱한 물질하고 이런 배터리 부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에어부산 측은 기내 반입 물품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관문인 로널드 레이건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여객기와 헬기를 합쳐 67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당국은 사망자와 생존자 수를 특정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항에 착륙 중인 여객기 왼쪽에서 작은 불빛이 접근하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밤 8시 53분쯤 워싱턴 DC의 관문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소형 여객기와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한 뒤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I saw the plane banking at an angle that a plane shouldn't bank, and I saw sparks flying. 캔자스주 위치타시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야간 훈련 중이었던 헬기엔 3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네, 이곳 시간으로 새벽 1시를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하고 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망자 숫자만 계속 늘어날 뿐 생존자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군, 경찰, 소방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추락 지점에 강물이 탁하고 심야 시간이라 구조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추락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숫자를 보도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망자와 생존자 숫자를 서둘러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ll we can confirm tonight is the number of people on each aircraft, 64 people on the American Airlines plane and 3 people on the military helicopter.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 사고 여파로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육군 일병이 임무 수행 중 산길에서 굴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통신 장비에 선임 짐까지 혼자서 옮기다 벌어진 일인데 첫 119 신고부터 늦었고 헬기 출동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구조 작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도연 일병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5일 아들이 임무 수행 중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오늘 좀 임무 수행하다가 그 아미산이라는 중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잠깐 접지르면서 넘어져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담당 포대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화통화 2분 뒤 김 일병은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모는 아들이 쓸 물품을 챙겨 병원으로 향하다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 김도연 일병은 사고 당일 통신 장비를 들고 오전 10시쯤부터 이모 하사, 상병 2명과 함께 훈련 장소인 아미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던 중 상병 1명이 다리를 다치면서 김 일병이 선임 상병 짐까지 지게 됐습니다. 본인 짐인 25kg 장비와 상병 짐인 12kg 장비를 번갈아 올려놓는 식으로 산길을 계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험한 산길을 오르던 중 김 일병이 사라졌고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 절벽이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일단 경사도가 기본적으로 3, 40도, 그다음에 여기 심한 데는 70도, 80도 이래가지고요. 하지만 김 일병을 발견한 이하사는 27분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군 안에 있는 소대장인 상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했는지 119 소방대원한테 신고도 안 하고 그 27분이란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구조하러 온 군 헬기와 산림청 헬기 사이에 혼선이 빚어져 구조는 더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사고 당시 소방무전 기록입니다. 산림청 상황실과 통화한 결과 헬기가 현재 출동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군 헬기가 출동했다며 산림청 헬기는 복귀 조치합니다. 하지만 군 헬기는 환자를 헬기로 끌어올리는 호이스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군부대 헬기 미숙하여서 상황 정확하게 판단 안 된다. 현장에서 군부대 헬기 철수시켜달라는 요구가 계속됩니다. 결국 군 헬기는 구조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사고 신고 약 2시간 반 만에 강원 소방 헬기가 출동해 김 일병을 구조했습니다. 부검 결과 김 일병은 목뼈가 부러지고 신장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돼 산길에서 구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신고와 구조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저희 아들 12월 9일 날 3박 4일 휴가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휴가 나오면 그때 봬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강원경찰청은 김일병 사고를 신고한 하사와 사고를 보고받은 상사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